오늘은 제3교시에 동양에는 비극이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생의 비극적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시월이라는 비극론을 쓴 분은 이것을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와 대비했습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성적 사고 능력입니다. 이 세상은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비극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인생관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월은 비극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나는 부단히 고난을 겪는다. 그리고 그 고난을 힘차게 극복해 간다. 그러므로서 나는 산다. 이것이 10월의 비극적 인생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이 비극을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비극의 논리가 변증법적 논리로 정리될 수 있는 면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오 헨리의 작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 헨리의 작품 중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그 두 부부는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자기의 머리를 층층 긴 검은 머리밖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서 남편을 위해서 꼭 크리스마스 선물로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 줄을 하나 사주기로 하고 사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자기가 아내에게 제일 사주고 싶은 것은 그 아름다운 칭칭 긴 검은 머리에 그 빗을 하나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회전시계를 팔아서 그것에서 아내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빗을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우선 남편이 보니까 그 빗으로 빗을 수 있는 아내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내놓은 남편을 위한 선물인 시계줄을 맬 수 있는 시계, 회전시계, 남편의 시계는 팔아버리고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엇박자입니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렇다면은 이 오 헨리의 작품 그것으로 딱 끝난다면 이것은 정과 반의 대립이다 또는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을 읽는 독자의 마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새로운 긍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라는 큰 깨우침과 깊은 감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특히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비극 몇 가지가 있는 중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로미오와 주리엣입니다. 로미오와 주리엣은 두 집안이 서로 대를 두고 원수 같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집의 딸과 아들이 서로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집안에서는 결사코 반대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임을 알고 드디어 두 사랑하는 사람은 시체로 변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뛰어온 원수 집안의 두 집안 어른들은 그 앞에서 아마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회를 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두 집안이 이 젊은 자기의 딸, 자기의 아들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 대립과 모순, 정과 반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깨우침, 서로 간에 제가 조금 각색을 한다면은 손을 부여잡고 내가 죄인이요,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갔던 정반합, 이것이 바로 안화상 선생이 말했던 변증법적 정과 반의 대립을 지향한 없애가짐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소위 인생의 비극적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에서는 이와 같은 어쩔 수 없는, 서로 용인될 수 없는 대립 모순이 제시되고 그것이 고차적으로 극복되는 논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니체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비극의 탄생이라는 천여작을 썼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헤겔의 변주법의 논리로 그것을 너무 뼈다귀만 앙상하게 뽑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작품을 정리해가지고 변증법에서 정과 반의 대립을 종합에 이르는 부단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정과 반의 대립을 없애가져서 종합에 가는 이 과정에서 변증법이 있게 되는 것이며 발전이 있게 되는 것이며 인생에 있어서는 새로운 깨우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니체의 비극론을 뒤어서 나온 유명한 비극론은 역시 독일의 실존 철학자 칼 야스퍼스의 비극론입니다. 야스퍼스는 그가 비극론에 있어서 그의 실존 철학을 잘 표현했습니다. 역시 이 비극론이라는 것은 인생의 내면의 세계에서 자각적인 그 인생의 지혜를 깨우치는 것에 있어서 비극의 논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야스퍼스의 비극론이 더욱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때는 우쭐거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까불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좌절에 부딪혀서 진정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깨우친 자각적 자기를 되찾았을 때 그것이 그때 나가 실존입니다. 우선 칼 야스퍼스는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즉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 나름대로 해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애들이 나라고 말했을 때 나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자기의 가슴을 가르치면서 요 가슴에 나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머리에 나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 심하게 말한다면 내 몸 전체가 나다. 즉 나의 가죽 주머니, 피부의 가죽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이 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죽 주머니 중에 혹시 백마 고지에서 나라를 위해서 전투를 하다가 팔을 하나 잃었다면 나가 없어졌냐? 그래도 그에게는 확실히 나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가죽 주머니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칼 야스퍼스는 나라는 것을 어떻게 찾았을까? 어떻게 규정했을까? 그는 정신병의 말하자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소위 노말한 정상적인 환자에게는 없는 비정상적이고 정신병이거나 또는 노이로제이거나 정신이 비정상적인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은 독일어로 이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희라는 것은 독일어로 나입니다. 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스퍼스가 말하는 나라는 것은 그 환자가 말을 할 때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말의 통일과 중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의 중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동과 말과도 그것에 중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언행에 구심점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나가 없는 것이며, 나의 행동과 그리고 생각, 표현에 구심점을 가질 때 그것이 독일어로 이히, 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현대인들은 너무 쾌락에 빠지고 또는 유행으로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또는 로또 복권과 같은 이런 도박에다가서 인생을 팔고 이런 것은 자아의 상실, 나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그는 현대의 정신적 상황이라는 그의 저서 속에서 현대인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있다. 실존이 상실되고 있다라고 개탄한 것은 유명합니다. 야스퍼스는 이렇게 현대의 정신적 위기를 인간의 말하자면 자기 자아상실이라고 말했고 실존의 상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스퍼스는 그 진정한 나, 실존이 언제 어떤 경우에 절실하게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그는 한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야 비로소 진정한 나가 또렷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스퍼스가 말하는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진짜 고뇌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죽는 애와 사는 애의 투쟁 앞에 섰을 때, 이런 극한 상황, 곤경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생의 좌절의 깊은 심연에서 나가 뭔가라는 실존이 자각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깨우침을 얻는 것은 이와 같은 한계 상황의 좌절을 통해서 자기를 새로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설적인 그러한 자기의 자각적인 것을 얻어내는 그러한 내면의 인간의 마음속에 있어서의 좌절의 경험과 절망을 넘어서는 그러한 것에서 비극의 의미가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실존주의적인 비극의 해석에서 본다면은 동양 문화 속이나 동양 사상 속에서는 비극이 없는 것처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야스퍼스가 동양에는 비극이 없다. 이것은 요새 말하는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해서 실존주의적인 잣대에서 보니까 동양에는 비극이 없다라고 하는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비교해보면 대비해보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입니다. 야스퍼스는 우리 동양의 세계에서는 음양 오행설이 있고 그리고 주역의 순환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음과 양이 돌아가고 세상이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재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세상은 돌고 돌기 때문에 성쇠질이 즉 인간의 세상이나 권세나 언제나 번성할 때가 있으면 또 그 다음에는 날이 져서 또 쇠약해지고 그러니까 밤이 왔다 가서는 또 새날이 오고 이렇게 돌고 돈다는 주역적인 순환간의 입장에서는 소위 실존주의적인 비극적인 근본관이 생기지 않느냐. 좌절 속에서 이 새로운 말하자면 좌절을 극복하는 비극적 인생의 의미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쥐 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는 것은 고난이 있고 또는 가난해도 언젠가 잘 살아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난관이 있어도 대단히 체념과 인종 속에서 살아가는데 대단히 익숙해 있다는 점에서는 이것이 결코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앞에 섰던 그 좌절과 절망 그리고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에서 나타났다가 같은 어쩔 수 없는 그 갈등 그 앞에 서서의 큰 깨우침 이런 것이 우리의 그 동양의 문학이나 작품 속에서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그는 동양에서는 비극적인 근본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야스퍼스의 비극론에서는 언제나 절망, 좌절 속에서 존재와 신에 대해서
역겹게 고발하는 것 이런 것도 없고 다만 그저 걱정 근심 수심에 차 있고 또는 한숨 짓는 우수가 있다. 독일어로 이걸 크라게라고 했습니다. 크라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라마에는 사실상 많은 그 심파극 같은 데서는 슬픔이 있고 또는 애달픔이 있어서 소위 페이서스는 있지만은 비극적인 그런 그 관객의 마음 가운데 카타르시스를 주는 근본적인 인생과 세계에 대한 깨우침의 드라마를 우리는 잘 발견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야스파스는 동양에는 과거에는 비극이 없었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불교 사상에 있어서는 야스파스는 비극적인 실존의 의미가 잘 나타났다고 오히려 불교에 대해서는 비극적 인생의 의미를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야스파스는 물론 대단히 그리스도교적인,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 부정되고 그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그와 같은 역동적인 부정과 부정을 통해서 새로운 긍정이 일어나는 논리가 있어야 비극이라고 생각한 서양주의적이고 기독교적인 절망 속에서 인생이 파탄에 부딪혀서 거기에서 새롭게 깨우침을 얻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동양에는 비극이 없다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적인 민족 문학 속에서 한번 대표적인 고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춘향전입니다. 춘향전이 비극이냐 트라제디냐. 글쎄 춘향전이 보면은 남편 애인을 사랑하는 이도령과 그리고 춘향과의 사랑의 가운데서 변학도의 그 못되게 노는 걸 보면 약간 그 비극과 같은 갈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춘향전은 대단히 해피 엔딩입니다. 왜냐하면은 춘향전에 있어서는 변학도의 그러한 그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있어서 극적인 효과가 있었지만은 이도령이 말하자면 암행어사 출도야 라고 하고 와서 춘향을 옥에서 말하자면 구해내서 사랑이 다시 결합되는 대단히 해피엔딩입니다. 이것은 사실 비극이 아니고 이것을 학계에서는 되게 리리컬 코미디, 말하자면 서정적인 희극의 장르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건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춘향전이 트레제디, 비극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것은 마지막에 해피엔딩인 이도령이 말하자면은 고시에 합격해가지고 말하자면 큰 그 벼슬을 하고 권세를 해가지고 돌아와서 감옥에 있는 춘향을 구호하는 일이 있어가지고서는 그 작품이 거기까지 가가지고서 이것은 희극이 되지 비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고시 공부를 하다가 그것을 집어치우고 진정 사랑하는 아내 춘향이 감옥에 있다는 걸 보고 그야말로 밤낮으로 뛰어가서 남원에 가가지고서 변학도 앞에 내 사랑하는 춘향을 내놓으라고 외쳤을 때 곤장을 맞아 쓰러지고 춘향도 쓰러지고 막이 내렸다면 이것은 춘향이 트레제디로 되고 관객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 민족에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안이한 사랑을 하고 있고 이혼도 많이 하고 하는 것은 춘향전 덕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때때로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춘향은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심청전에 보면은 심청은 확실히 서양의 불교 사상의 영향으로 자기가 인당수에 눈먼 아버지를 위해서 몸을 던지고 다시 살아나는 비극적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심청전은
트래제디, 비극의 장르에 속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우리 동양에 왜 비극이 없다라는 의미가 뭔가라는 데 대해서 한번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에서 풀이해 보겠습니다. 비극이 있으려면은 특히 실존주의에서와 같은 그러한 인간의 내면에 있어서의 근본관이 있기 위해서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서양적인 인간의 개인의 내면적 자각의 영역이 북돋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과 싸운 미군 측은 일본 군인에 대해서 대단히 낯선 경험,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일단 일본군이 집단적으로 공격에 올 때는 무서울 정도로 공격에 오는데 일본군이 일단 항복해버리거나 패퇴하면은 그 개개인은 얼마든지 일본의 비밀이나 일본군의 여러 가지 정보를 기밀을 얼마든지 누설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별로 받지 않는 점이 대단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집단주의적인 양심은 있지만은 개개인이 내면적으로 지켜야 할 양심이라는 것이 서양에 비해서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미국의 육군성이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일본의 즉 민족 심리를 연구하기 위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루스 베네딕트 여사라는 사회학자가 그것을 맡아서 일본군의 사회심리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책이 국화와 칼이라는 유명한 명저입니다. 이것은 일본인들의 약점과 강점을 여실하게 잘 일본 사람도 모르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후 패전 후 일본 대학의 추천 양서로서 이 베네딕트 여사의 국화와 칼이 가장 많이 말하자면 추천되었습니다. 서양의 윤리는 개인의 내면적인 존엄의 윤리인 점에서 그것을 영어로 culture of sin, 원죄, 죄의 윤리다. 대단히 지독한 내면적인 자각의 윤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윤리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건 집단적으로 또는 남에게 뭐라 할까라는 데 주로 신경을 쓰고 해서 이것을 수치의 윤리, 영어로 culture of shame, 말하자면 맨스를 중요시하고 남이 뭐라 할까를 중요시하고 하는 것이지 내가 나한테 부끄러워서 이건 못하겠다, 내가 내 양심상 못하겠다 하는 것이 일본의 심리에는 대단히 약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군대에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이 막스 웨버라는 사회학자의 동양인의 윤리와 서양인의 윤리의 차이, 내면적 존엄의 윤리는 실존주의와 통하고, 그리고 외면적인 밖으로 남이 뭘 할까 하는 멘스 또는 남이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되고 내 자신의 자각적인 영역은 별로 중요시 않는 이 두 가지 대립을 루스 베네딕트 여사는 막스 웨버의 동양 연구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일본인의 심리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인의 문학이나 우리 동아시아에는 비극은 없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옳지는 않다 할지라도 대단히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개개인이 나를 속일 수 없다, 내 양심이 부끄럽다는 것은 나를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있을 때 동양에는 비극이 있다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인간에게 우리 관객에게 깊은 카타르시스로서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생의 비극적 의미에 그 감동 있는 명작, 명드라마를 우리는 생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